사실과 단순한 레이저와 약물 치료만 받는 환자들에 비해 지방산 복용을 처방한 환자들의 치료 결과가 더 좋다는 사실에 착안해 본격적으로 영양학과 기능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항노화학회와 통합의학학회의 수련의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기능의학 보드 펠로 과정 중에 있다. 조한경 원장이 추구하는 진료는 환자들의 질병을 관리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건강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법은 환자 교육과 영양뿐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다. 의사의 말이라면 맹목적으로 따르는 무식한 환자들을 일깨우기 위해 왜 병이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지 환자 본인도 한 번쯤은 직접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그는 환자의 관심이 치료 결과를 바꾼다고 확신한다. 조 원장은 환자들에게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온 것으로 내 할 일을 다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환자가 주체가 되고 의사는 도울 뿐이라는 것이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관절염, 골다공증, 암 등 대부분의 현대 성인병은 환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고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의 유튜브 채널 닥터 조한 최는 조한 조한 최는 1,0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유튜버로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지금 책을 이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요. 프롤로그는 그 첫 장에 이제 4페이지. 어, 이 박사님이 매주 목요일이면 진료실을 비우는 이유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도 중요하지만 이 프롤로그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요것만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음. 매주 목요일이면 진료실을 비우는 이유. 매주 목요일 오전 진료실을 뒤로하고 가주 생협으로 향한다. 한국의 한살림이나 아이쿱 생협처럼 미국 로셀레스 인근 한인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생활 협동조합이다. 가주 생협의 가주는 캘리포니아를 뜻한다. 여느 생협과 마찬가지로 농장 직거래를 통해 건강한 유기농 먹거리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2년째 매주 목요일마다 다양한 주제를 놓고 건강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10명에서 30명 사이의 소규모로 들쑥날쑥한 인원이지만 내게 그 가치는 대단하다. 처음 강의에 참석한 분들은 나를 보고 놀란다. 보통 건강 강의라고 하면 황수관 박사나 이상구 박사처럼 나이 지긋하신 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새파랗게 젊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으니 놀랄 수밖에. 주식 강의하게 생겼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아니면 입시학원 강사? 바로 그것이 문제다. 사람들은 건강보다 주식에 관심이 더 많고 재테크에 관심이 더 많다. 주식 강의나 대학 진학 정보 세미나였으면 엄마들이 구름처럼 몰렸을 것이다. 나처럼 새파랗게 젊은 의사들이 건강 강의를 하고 다녀야 하는데 찾아보기 힘들다. 수요가 없어서 그럴 것이다. 말로는 건강이 최고다. 혹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진짜 속마음들은 그렇지 않다. 얼마든지 성공과 건강을 맞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물론 성공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의 기준으로 볼 때 건강을 잃으면 그것은 무조건 실패다. 성공했지만 건강을 바쳤어와 같은 모순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실패한 거다. 세상에 그 어떤 성공이라 할지라도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하다. 겪어본 사람만 안다. 목요일 건강 강의를 향하는 나의 발걸음이 경쾌한 이유는 그저 답답한 진료실을 벗어나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다. 강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건강이 회복되는 기쁨을 만끽하는 곳이다. 단순히 듣고 깨닫고 행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키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진리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바로 내가 힐링되는 곳이다. 강의를 찾는 사람들은 다양하다. 생협 회원으로 생협 활동의 일환인 건강 강의까지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들로부터 그저 살을 좀 빼고 싶은 사람 혹은
당뇨나 고혈압 약을 끊고 고쳐보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암 환자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수강생들로 접하게 된다. 병원이 아니다 보니 개인적인 상담이나 진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건강 강의 제목 그대로 그냥 정보 전달의 장일 뿐이다. 그런데 이 강의가 어쩌면 내게는 의사로서 가장 걸맞는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인지도 모른다. 의사를 칭하는 닥터의 라틴어 어원이 가르치는 자,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조직화된 거대한 현대의학의 틀 안에서 의사의 역할은 테크니션 수준으로 축소되어 있다. 약을 처방하거나 수술을 집도하는 기술자로 전락한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환자를 가르치고 인도할 만한 진료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환자들도 못마땅해 하고 의사들도 불만스러워하는 부분이지만 현재로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통해 사람들이 모르던 것을 가르쳐 줄 뿐인데 그분들은 병이 나았다며 나에게 찾아와 고마움을 전한다. 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들이지만 환자들 입장에서는 기적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런 기적 아닌 기적을 체험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현대인들의 질병 대부분이 음식을 비롯한 환경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당뇨,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증, 암은 물론 우울증이나 골다공증, 관절염조차 예외가 없다. 운이 없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다. 또 유전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해야만 하는 운명의 장난도 아니다. 그 말은 현대의학의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군대식 대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적극적인 치료가 오히려 몸을 더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다. 결국 병을 일으키는 것도 병을 고치는 것도 음식과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영양소와 환경을 제공해주고 의사는 뒤로 빠져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현대의학은 지금 같은 방식의 적극적인 개입을 거두려 하지 않고 환자들 역시 지금까지 병을 키워왔던 것처럼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아무 음식이나 막 먹고 살면서 병을 고치는 것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할 일이라는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최첨단 의료기술이 인류를 구원할 신약 개발이, 과학이, 테크놀로지가 답을 갖고 있을 거라는 확신에 찬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다. 돈은 남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막상 더 중요한 건강은 잘도 맡기는 것이 현대인의 모순된 모습이다. 응급처치와 성형이 아닌 이상 현대인의 질환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인병 치료 성공의 열쇠는 어디까지나 환자 자신에게 달려 있다. 본인의 질병에 대한 환자 스스로의 관심, 환자의 지식, 환자의 의지, 환자의 자신감이 치료의 시작이다. 환자가 주체가 되어 중심에 서지 않으면 그 어떤 병도 고칠 수 없다. 의사들은 그저 관리만 해줄 뿐이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을 하는 이유다. 사람들에게 전해줄 정보는 넘쳐난다. 나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남에게 맡길 것인가? 스스로 책임질 것인가? 2017년 가을에 조한경. 여기까지가 프롤로그입니다. 그래서 책을 넘겨보시면 1장, 2장부터 해서 6장까지 목차가 되어 있고요. 자, 1장 우리 15페이지. 현대의학의 참담한 성적표부터 우리 김영미 사장님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현대의학의 참담한 성적표. 미국에서 하루에 의료 과실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무려 700명이 넘는다. 하루에 전보 여객기가 2대씩 추락하는 꼴이다. 누가 감히 이런 낭설을 퍼뜨리고 다니는가? 2016년 5월 국제학술지에
실린 존스 홉킨스대 마틴 맥커리 교수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에서 의료과실로 2013년 기준 3,541만 6,020명이 입원했고 25만 1,454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사망자의 9.5%에 해당하고 심장질환과 암에 이은 미국인 사망 원인 3위로 호흡기 질환, 사고, 뇌졸중, 알츠하이머로 인한 사망보다 높았다. 연간 약 25만 명. 내용을 살펴보면 더 놀랍다. 미국 의사협회지가 발표한 연간 의료과실 사망자 25만 명의 사망 원인을 분석해보면 의약품의 부정적 효과가 10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의 감염이 8만 명, 약 처방 외에 의료진의 실수 2만 명, 불필요한 수술 1만 2천 명, 병원 내 약 처방 실수 7천 명 순이었다. 의약품의 부정적 효과란 무엇을 의미할까? 의료진의 실수가 아니라는 뜻이다. 올바르게 처방된 약이었으나 환자가 이를 복용하고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을 의미한다. 마이클 잭슨, 휘트니 휴스턴, 지미 핸드릭스, 엘비스 프레슬리 등 수많은 유명 인사들의 사망 원인이기도 하다. 병원 안전평가 회사인 리프프로그의 보고서는 더욱 절망적이다. 적게는 5%에서 많아봐야 20% 미만의 의료 과실만 정상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만약 의료 과실에 의한 사망이 정확하고 완벽하게 보고되었다면 지금의 연간 의료 과실 사망자 수보다 훨씬 많은 통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2013년 10월 리프프로그가 집계한 연간 의료 과실 사망자 수는 44만 명에 달했다. 그나마 미국이 한 가지 나은 점은 의료 과실이 활발하게 공론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의료사고가 났을 때 소송을 통해 막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의사들도 의료과실 사고를 대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결국 부담은 환자들의 몫이 된다. 하지만 피환자들에겐 금전적 보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보상받을 장치가 갖춰져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한국에서처럼 억울함 때문에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병원 대기실에 들어놓을 필요가 없다. 맥커리 교수는 보고서에서 의료과실은 나쁜 의사에 의해 유발되는 게 아니며 처벌이나 법적 대응으로만 풀려갈 문제도 아니다. 의료과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가 가장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나의 질문은 왜 이런 위험천만한 의술을 고집하냐는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모를까. 현대의학은 인간의 건강에서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관점들을 놓치고 있다. 스트레스가 생체 활동 및 면역력에 미치는 악영향, 운동 부족, 영양소 결핍, 화학물질의 범벅이 된 변형된 토양에서 자란 채소와 과일, 식품 첨가물과 가공식품, 셀 수 없이 많은 환경 호르몬. 인간의 몸은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는 분위기와 테크놀로지나 약물에만 의존하는 풍토 때문에 현대의학은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환경을 바꾸고 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고가의 의료 장비나 의약품, 그리고 수술의 남용을 통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의학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질병 예방에 무관심한 결과다. 비타민과 영양소들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양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제약회사가 주도하는 과학에 그저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방은 돈이 안 되지만 의료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의료산업이란 단어가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러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에겐 매우 불편하게 들리는 이유다. 산업으로서의 의료 시스템 속에선 의사도 생존 경쟁을 해야 한다. 제약회사 주도의 의료에 코가 꿰어 따라가거나 전공을 못 살기고 미용과 같은 소위 돈이 되는 진료 과목으로 외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개혁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제약회사를 주축으로 포진해 있는 의료산업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들이 모든 의학 연구에 자금을 지원한다. 제약회사들이 의과대학과 대형 종합병원을 후원하고 저명한 의학저널의 최대 광고주 노릇을 한다.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과학자들과 학계 인사들을 포섭하여
자신들의 목적에 지지하게 만든다. 돈을 영향으로, 돈의 영향으로 신약과 새로운 치료법들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나 비판이 문태워지고 의사들은 여과 없이 새로운 기술과 신약을 받아들이는 풍토가 만연하다. 대형 병원과 의학계, 그리고 정부 보건당국의 포진해 있는 인사들을 들여다보면 이해관계의 충돌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예로 2003년 보고자료에 따르면 미국 신약 허가의 자문 역할을 맡은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소속 의사 중 절반 가까이가 제약회사의 고문을 겸직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대중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검사 담당관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고문이라면 편치 않을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의사들이나 의대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명한 의과대학 교수들이나 학계의 거물들이 제약회사 고문으로 재직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타락한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유럽인들은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프랑스는 왕권주의를 없애고 민주주의를 시작했다. 무슨 뜻인가? 주권이 귀족에서 국민들에게 넘어왔다. 권력을 쥐고 있던 기득권 세력은 그 권력을 국민들에게 이양하길 원치 않는다.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도 정치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의료가 바뀌어야 할 때다. 제약회사와 의료계가 틀어지고 있는 의료 권력이 환자들에게 넘어와야 한다. 그것이 환자혁명이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정치를 바꿀 수 있었다면 환자들이 먼저 깨어나는 것이 환자혁명의 첫걸음이다. 의학적 배경이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들이 의료를 망칠까봐 걱정인가? 정치 권력을 놓지 못했던 독재들도 똑같은 염려를 했다. 의과대학의 교육 과정부터 현장에서의 환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현대의 의료 시스템은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개혁을 필요로 한다.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에 대해 의학계와 보건당국이 정직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개혁을 이룰 수 없다. 하지만 열쇠는 환자들이 쥐고 있다. 환자들이 관심이 없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치가 오랜 세월 무관심으로 인해 구태를 답보해 왔듯이 환자는 소비자이고 변화는 소비자만이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네, 20페이지. 20페이지부터. 네, 네. 부탁드려요. 현대의학의 가장 큰 비극은 제약회사가 의료계를 장악했다는 데 있다. 그게 뭐 어떠냐는 식으로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는 심각한 문제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제약 시장을 주도하는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제약회사의 첫째 목표는 매출 증대와 이윤의 극대화다. 그 외에 다른 목표는 없다. 질병을 정복한다거나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것과 같은 고결한 목표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매출을 올려 회사의 주가를 띄울 수만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결코 환자들을 섬기지 않고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대로 적혀 있다. 회사의 비전과 목표가 그렇다고 당당하게 명시되어 있다.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숨김없이 당당하게 적어 놓았건만 환자들과 의사들만 모르는 듯하다. 최근에 미국 내 처방 의약품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약품의 종류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폭의 가격 상승이다. 이러한 미국 의약품 가격 급등 스캔들을 보면 거의 갈취 사기 수준의 범죄에 가깝다.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폭로했고 CBS 뉴스와 60분 같은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 미국 민의 처방약 지출 비용은 2013년 3,260억 달러 수준이었던 것이 점차 증가하여 2018년에는 1조 3천억 달러로 치솟을 전망이다. 2015년에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의약품 가격 스캔들이 발생했다. 62년 전에 출시된 약 가격이 갑자기 한 알에 736달러로 급등하기 시작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전직 헤지펀드 매니저였던 마틴 슈크렐리는 튜링이라는 벤처 제약회사를 설립하고
에이즈 치료제로 쓰이던 다라프린 판권을 사들인 뒤 한 알에 13.5달러이던 약값을 하루 만에 736달러로 올려버렸다. 환자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약값이 55배 상승한 것이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생명 유지를 위해 연간 10만 달러에 달하는 약값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마틴 슈크렐리는 의회 청문회까지 불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는 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2013년 10월 천식 치료제 알부테롤 2mg 백정 한 병의 가격은 10달러였으나 2014년 4월부터 434달러로 급등했다. 이는 4,000%에 달하는 가격 상승이다. 간질 편두통 치료제 디발프로 X ER의 경우 13년 10월 80정에 31달러였던 것이 2014년 4월 234달러로 상승했다. 그 밖에 항생제 독시사이클린은 6.3센트에서 3.36달러로 항고열제 캡토리프은 1.4센트에서 39.9센트로 항우울제 클로미프라민은 22센트에서 8.32달러로 증가하였고 콜레스테롤 억제제 프라바티, 프라바스타틴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가격 상승률 573%를 기록하였으며 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연간 59억 달러의 비용 부담을 안겼다.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전 국민의 부담이 상승한 것이지 다른 이유나 설명은 없다. 항암치료제 트레티노인의 1개월치 비용은 1,100달러다. 이 약에 포함된 유효 성분의 원가는 80센트에 불과하다. 이쯤 되면 사기 아닌가? 제약회사들의 의약품 가격이 비싼 이유를 연구개발 비용 때문이라고 항변하지만 40년 전 출시된 항암제도 여전히 가격이 높다. 병의 위중에 따라 약값이 책정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암 환자에게 부르는 게 값이다. 미국 내 제약회사들의 마케팅 지출 대비 연구개발비는 19대 1이다. 연구개발 비용이 1달러당 19달러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는 셈이다. 그리고 의회 로비 비용으로는 연간 1억 8천만 달러를 지출한다. 연구개발 비용 때문에 약값이 비싸다는 것은 옹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제약회사의 사업 목적이 질병 퇴치에 있다고 믿는 것은 허상이다.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 논리란 미명 아래 이런 담합이나 폭리를 규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나 메디케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약값을 충당하기 위해 월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미 오바마 케어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 아닌 강제보험으로 혜택보다는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밀어붙이려고 하는 의료보험 민영화는 미국처럼 전문의약품의 가격을 폭등시킬 수 있다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렇듯 돈에 철저한 제약회사들이다 보니 로비도 극심하다. 미국에서 제약산업은 가장 로비가 심한 산업 분야 중 하나다. 군수업체나 오일이 아니라 제약회사다. 미국 상하원 의원 1인당 2.5명의 제약회사 로비스트가 활동한다. 입법기관뿐만 아니라 보건당국도 제약회사가 쥐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 내 신약 허가 부서 재정의 60%가 제약회사로부터 나온다. FDA 제약회사가 소유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1992년 미 의회 전문의약품 허가 신청자 비용 부담법을 통과시켰다. 신약을 허가받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제약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법안인데 바꿔 말하면 FDA를 돈으로 매수하겠다는 뜻이다. 그 결과 2010년 제약회사가 신약 신청 비용으로 FDA에 지급한 금액이 5억 6,920만 7천 달러에 달했다. 제약회사가 FDA에 지급한 항암제 신약 신청비는 건당
평균 140만 5,500달러에 이른다. 특이한 것은 이 법안을 미 의회나 FDA가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제약회사 스스로 의회에 찾아가서 요구한 것이다. 정부 기관이자 국민들을 섬겨야 할 FDA 신약 허가 부서를 통째로 사버린 격이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었다. 2008년 이후 암 치료제 승인 기간이 평균 21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FDA가 세금으로만 운영된다고 생각해 공공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믿는다. 그 때문에 FDA 같은 보건 당국을 신뢰한다. FDA 승인이라는 말은 마법과도 같은 힘을 갖고 있어서 단번에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다. 하지만 어떤 약이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심한 경우 사망 사고도 빈번하다. 또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효과가 보장된다는 뜻도 아니다. 질병을 완치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FDA 승인을 받은 의약품에 리콜되는 사태는 끊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제약회사의 의약품이 충분한 실험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믿는다면 크나큰 착각이다. 그처럼 큰 환상이 없다. 2013년 8월 15일 FDA는 퀴놀른 계통의 항생제 약물인 영구적인 신경 손상에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퀴놀론 계통의 항생제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다. 이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의료사고 소송이 2천여 건 넘게 계류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 FDA는 신경 손상에 대한 경고문을 약물 포장에 삽입할 것을 명령했다. FDA가 뒤늦은 조치를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고 조치에 대한 정보는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전달되지도 않는다. 어느 환자가 의사가 처방한 약물의 포장지를 구경이라도 해볼 기회가 있겠는가? 2006년 제약회사 머크의 바이옥스 진통제가 심장마비 부작용을 일으켜 6만 명이 사망한 스캔들이 있었다. 밝혀진 것만 6만 명이었다. 바이옥스 진통제 사건이 단순 소송에 그치지 않고 의회 청문회까지 열리는 스캔들로 번진 이유는 따로 있다. 바이옥스 경우도 제약회사가 심장마비 사망 부작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 문제는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FDA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통속이란 말을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제약회사가 FDA가 그 사실을 감추고 감추다가 FDA 내부 고발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결국 바이옥스 진통제는 시장에서 퇴출되고 머크는 60억 달러의 벌금형을 받으며 사태가 마무리되었다. 국방 예산의 단위에 어마어마한 액수처럼 보이지만 60억 달러는 머크의 몇 주치 매상에 불과한 금액이다. 그야말로 꿀밤 한 대 맞은 듯한 가벼운 처벌이다. 머크의 시장은 중국 분유 회사 사장처럼 사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퇴직금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FDA 고문으로 취임한 것이다. 후임 사장이 뭘 보고 배울까? 아무런 경각심이 생길 리 없다. 불법, 합법을 가리지 않고 매출만 올리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바이옥스 스캔들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미국의 여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부패와 타락이 가장 심한 곳이 제약 산업이다. 미국 내 제약 회사들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벌금형을 받는다. 앞서 살펴보았듯 그 규모 또한 천문학적이다. 2012년 세계 3위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은 항우울제 신약 웰부트린의 홍보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각종 불법 로비를 펼치고 거짓 실험을 재개하도록 의학저널에 뒷돈을 뿌리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가 덜미가 잡혔다. 미국 정부와 30억 달러의 배상을 합의했는데 10억 달러는 범죄 행위에 대한 벌금이고 20억 달러는 집단 소송 합의금이었다. 이런 범죄 행위는 글락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5년 세계 1위 제약회사 노바티스 역시 의사들을 상대로 한 리베이트 의혹으로 3억 9천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노바티스는 한국에서도 똑같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다. 2016년 한국 노바티스가 의료인 등의 학술 세미나와 강연료
지급, 식사 접대 명목으로 총 72억 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전 현직 임원 6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과징금 23억 5천만 원에 부과받았다. 사실 이런 탈법 행위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거의 대부분의 제약회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2009년 화이자는 23억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역시 화이자의 몇 주치 매상에 불과한 금액이다. 2009년 일라이 릴리는 조현병 치료제 자이프렉사의 불법 마케팅 혐의로 14억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일라이 릴리의 2008년 연 매출은 200억 달러에 달했다. 웬만해서는 형사처벌이 없다 보니 제약회사들이 이러한 벌금을 사업 비용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징벌적 벌금형을 받아도 매출에 비하면 벌금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니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삼성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고는 큰 뉴스가 되는데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의약품만은 무사하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다. 뉴스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제약회사가 언론까지 장악한 결과다. 미국과 뉴질랜드만은 전 세계에서 처방약 광고를 허용하는 유일한 국가들이다. TV나 신문 광고를 통해 그리고 지분 소유를 통해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사람들은 필요한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는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다. 제약회사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곤란하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위법 행위를 밥 먹듯 자행하는 범죄 기업이다. 다국적 제약회사가 되었든 시골 장터의 약장수가 되었든 약장수는 약장수일 뿐이다. 조직적 힘과 자금을 동원해 경쟁 관계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 약초와 같은 자연 치료 물질들을 음해한다. 의사와 교수들을 매수하고 환자들에게는 허위 가장 광고를 한다. 제약회사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다. 건강을 지키기는커녕 환자들을 해치고 상하게 하고 죽게 만들고 전혀 개의치 않는다. 지금까지 보아온 바로 그렇다. 그런 제약회사의 의사도 매달리고 환자도 매달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복희 사장님. 다음은 김규리 사장님 준비되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작해 병, 주세요. 네, 병원에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처방하지 않는 이유. 비타민이나 미네랄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보약 같다는 것이다.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양리 작용은 없지만 꾸준히 먹다 보면 몸에 좋겠지 하는 정도의 시각이다. 건강보조제와 영양제는 식품으로 분류되고 음식은 약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음식이고 병을 일으키는 것도 음식이며 병을 고치는 것도 오로지 음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효능은 때론 막강하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은 응급실에서 사용한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고 혈압이 높은 환자에게 마그네슘을 주사하면 혈압과 박동이 정상화된다. 응급약인 것이다.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은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72시간 이내에 죽이는 효과가 있다. 의약품 중에서도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바이러스제는 많지 않다. 오메가3의 경우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약물보다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 이는 미국 FDA와 법정 다툼에서 승소하며 공인받은 사실이다. 비타민 B3 나이아신은 때론 관절염 환자에게 진통제보다 더 효과가 좋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스타틴 약물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 나이아신은 LDL을 낮추고 HDL은 높이며 지질 단백질 A를 낮추는 효과가 탁월하다. 식사와 함께 500ml씩 복용하면 스타틴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맹목적으로 콜레스테롤을 수치만 떨어뜨리는 게 별 의미는 없지만 아무튼 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물론 스타틴에 비해 부작용은 훨씬 덜하다. 대부분의 약은 효과도 빠르지만 부작용 역시 빠르고 만만치 않은 데 비해 자연물질들은 효과가 빠른 것들도 부작용은 훨씬 적다. 그렇다면
왜 병원에선 나이아신을 사용하지 않고 스타틴 약물만을 고집할까? 스타틴 대신 훨씬 안전한 나이아신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던 클리블랜드 의대 심장내과 전문의 스티븐 리신 박사는 의학계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유는 간단하며 오직 하나다. 제약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비타민이나 미네랄과 같은 영양 보조제를 통칭하는 자연 약물은 제약회사의 의약품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었다. 예를 들어 코엔자임 Q10, 폴리코사놀, L카르니틴, 알라이보스, 아리기닌과 같은 성분들은 강력한 치료 효과가 있는 자연 물질들이다. 그런데 합성된 약물이 아닌 자연 물질이기 때문에 특허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은 일단 다국적 제약회사들로부터 외면당한다. 실제로 코엔자임 Q10 합성에 최초로 성공하고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미국의 제약회사 머크였다. 하지만 코엔자임 Q10은 자연물질이기 때문에 특허가 불가능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대단한 발견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머크는 코엔자임 Q10 합성 기술을 일본 제약회사에 팔아넘겼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비즈니스 모델과 맞지 않으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아서 혹은 연구가 불충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특허가 불가능해서 제약회사가 원하는 이윤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외면당하는 것이다. 즉, 제약회사가 추구하는 사업 모델과는 안 맞는 것이다. 실제 처방약들의 이유는 어마어마하다. 공황장애 불안증 치료제의 잔악세 이유는 5,600배에 달한다. 1mg 백정이 들어있는 한 병의 가격은 약 180달러 정도. 이 중 유효 성분의 원가는 2.4센트에 불과하다. 한 알이 아니라 백정 모두를 만드는 원가가 2.4센트다. 코엔자임 Q10과 비교하면 코엔자임 Q10의 100개들이 한 병 가격은 400달러에 달한다. 물론 원가도 훨씬 비싸다. 아예 비교 대상이 되질 못한다. 이러한 폭리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특허받은 치료약이어야만 한다. 제약회사의 의약품이어야만 가능하다. 이를 지노바이오틱이라고 한다. 지노바이오틱은 생명체나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 그래서 특허가 가능한 신합성 물질을 의미한다. 토끼나 사과를 특허 낼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까닭에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은 콜레스테롤 저하제든 혈압약이든 당뇨약이든 전부 자연계에 존재하던 합성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모두 특허받은 약물들이다. 도대체 왜 비슷비슷한 콜레스테롤 치료제들이 대여섯 가지나 있어야 하는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개인적 견해로는 하나도 없어도 된다. 그런 약들이 존재하고 병원에서 오직 그 약물만 처방하는 이유는 제약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부합하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다. 제약회사는 정치적인 힘도 강하고 돈도 너무 많아서 자사의 특허약과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연물질들을 음해하고 제거하려는 시도를 한다. 괜한 음모론이 아니라 경쟁 대상을 제거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당연한 생리다. 치열한 사업 현장일 뿐이다. 미국 의회의 가장 큰 로비 세력이 제약회사다. 군수무기나 오일 산업이 아니라 화학 산업이 주도하는 식품과 제약 업계가 가장 큰 로비 세력이다. 왜 미국의 의료비만 말도 안 되게 비쌀까? 응급실 한번 갔다 오면 몇천 달러, 입원이라도 했다 하면 몇만 달러씩 병원비가 나오는 게 정상인가? 원래 그런 건가 보다 여기면서 그냥 살고 있는 어리석은 미국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로비를 통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 1인당 제약회사 로비가 2.5명씩 있다. 이권 세력이 의료보험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의료 수가와 약값은 천문학적 수준으로 올려놓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처방약의 TV 광고를 허용하는 국가는 미국과
뉴질랜드뿐이다. 강력한 로비의 결과다. 제약회사들은 왜 막대한 돈을 들이며 처방약들의 TV 광고를 하는 걸까? 정작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만 상대로 광고를 하면 훨씬 비용이 덜 들 텐데 환자들이 TV 광고를 보고 의사를 찾아가 그 약을 처방해 달라길 바라고 그러는 걸까? 아니다. 그냥 돈으로 언론을 통제하는 거다. TV 매체의 가장 큰 광고주 역시 제약회사다. 자동차나 맥주 회사가 아니다. 말 안 들으면 광고를 뺄 수 있다. 돈으로 위협하니까 아무거나 함부로 탐사 보도도 못하고 정말 중요한 정보도 뉴스 전파를 못한다. 2015년에도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홍역 백신이 흑인 아동 들에게서 자폐증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15년간 은폐해오다가 수석 연구원의 내부 고발로 세상에 공개되었지만 주류 언론에선 대서특필하지 않았다. 메르스나 신종플루보다 훨씬 더 큰 뉴스가 아닐까? 물론 메르스나 신종플루 피해자들 단 한 명의 목숨도 안타깝지만 당뇨로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당뇨약 부작용으로 수천 명이 간암과 방광암에 걸려 집단 소송이 한창인데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는다. 중요한 뉴스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뉴스만 전파를 탄다. 제약, 제약회사는 그렇다 치고 의사들은 왜 약만 고집할까? 의사들을 교육하는 게 제약회사다. 물론 의대 교육 과정을 통해 수련하지만 의대를 후원하는 것은 제약회사다. 의대 교수를 찾아가 새로운 최신 약물에 대해 홍보하면 교수들은 그것을 수련의들에게 가르친다. 저명한 대학 교수들은 키 오피니언 리더로 제약회사에서 특별 관리를 하며 연구 논문 발표와 심포지엄을 통해 충분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다. 제약회사 주도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고서는 고가의 의료 장비로 가득 찬 화려한 대학병원을 설립하고 유지할 수 없다. 현재의 암 산업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대학병원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현대의학은 대중요법으로 대표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자면 제약회사의 화학약물을 사용해 증상을 치료하겠다고 하는 대증요법으로 수많은 의학 중 한 가지 패러다임에 불과하다. 다만 20세기를 지나면서 자본의 힘을 등에 업은 제약회사 주도의 의학 모델이 헤게모니를 잡았을 뿐이다. 의과대학 수련 과정 10년 중 영양학에 대해서는 몇 시간을 배울까? 보통 1시간, 많으면 2시간, 심하면 0시간에 불과하다. 의대에서는 의약품의 용량, 투여 방법, 독성학, 효능, 부적응, 대처법 등을 배우지 자연물질이나 비타민, 미네랄의 양리 작용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전혀 없다. 배움의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 왠지 마음이 안 간다. 뜻있는 의사들은 의대를 졸업하고 따로 공부해야만 한다. 보통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저 배운 대로만 의술을 행한다. 환자가 혈압이 높다고 하면 당장 혈압약을 처방하는 것이다. 거의 모든 상황을 응급 상황으로 보고 대중요법을 적용한다. 혈압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부작용이 생기면 부작용에 대한 약이나 처치 방법이 또 있으니 문제 없다는 식이다. 당황스럽게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런 사실을 모른 채 비타민이나 미네랄 영양제에 대해 누구와 상담하겠느냐고 물으면 90%가 의사를 주목한다. 90%의 환자들이 비타민에 대해 1시간도 교육받지 않은 의사들에게 상담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의사에게 비타민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의사에게 한약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나 것이 어색한 일이다. 그나마 솔직한 의사들은 잘 모른다고 답하지만 많은 의사들이 비타민이나 미네랄에 대해 쓸데없다거나 먹지 말라고 조언한다. 잘 모르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당당한 태도를 내려놓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최근까지도 당뇨 환자에게 설탕을 대신해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을 권하거나 수술 후
암 환자에게 아무거나 상관없이 골고루 먹으라고 하면서도 어떤 버섯을 먹어도 되느냐는 환자의 질문에는 항암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먹지 말라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자들은 의사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하고 아예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의 복용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의사 몰래 먹는 것이다. 한 연구에서는 환자들의 60%가 의사에게 말을 안 하고 건강보조제를 먹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문제는 어떤 비타민들은 처방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이다.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결국 손해는 고스란히 환자 몫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래 사장님, 한 사장님 읽어주시고 한희철 사장님 다음 시간에 부탁드릴게요. 제가 읽을게요. 네, 현대의학의 정체성 문제 해결이 아닌 증상 완화. 현대의학이 규정한 암 표준 치료는 단 세 가지, 수술, 항암, 방사선이다. 그 외의 치료법들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다루지 않는다.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항암, 수술, 방사선은 어떤 검증을 거쳐 현대의학에서 표준 치료로 인정받게 된 것일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왜 지금의 표준 치료들이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고 살피는 과정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체로 그러지 못한다. 직장 문제, 인간관계, 돈 문제, 자녀들 문제, 우리 삶 자체가 바빠서 그럴 겨를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알아볼 것 없이 전문의와 병원에 맡기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의사가 제일 잘 알고 있겠지. 과학자들이 어려우니 알아서 잘했겠지. 하는 믿음. 의사와 과학자, 남들이 할 일이라고 여긴다. 자기 병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현대의학의 전체성은 환원주의적 대증요법이다. 환원주의는 관찰 가능한 사물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영적인 세계나 사람의 영혼은 눈으로 본 사람도 없고 해부학적으로 발견된 적도 없고 MRI나 CT, 초음파로 촬영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에 있다. 관찰 불가능한 것을 자꾸 거론하면 비과학적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다. 영적인 세계나 정신적인 문제들은 간과되고 무시되기 일쑤다. 모든 걸 수학적으로 계량하고 분석을 해야만 직성이 풀린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인류가 아직 볼 수 없는 것일 뿐, 먼 훗날 보게 될 수도 있다.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구 형태라는 것을 인류는 오랜 기간 관찰할 수 없었다. 우리 몸속에서는 하루에도 수십만 가지 생화학 작용이 일어난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서 스스로 알아서 벌어지는 일이다. 몸 전체 세포수보다 많은 장내 세균층의 수를 거느리고 한데 모여서 잘 살아가고 있다. 찢어지면 아물고 뼈가 부러지면 다시 붙고 하면서 이런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뭔가 있겠지만 아무도 모른다. 과학은 DNA를 발견했다고 좋아했지만 궁극적인 답을 얻지는 못했다. DNA는 도대체 왜 그렇게 명령하는 건지 알 길이 없다. 전혀 답이 안 된다. 이처럼 생명을 탄생시키고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 다시 정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대증요법의 유일한 목적은 말 그대로 증상 완화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 예를 들어 당뇨의 원인은 인슐린 저항이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혈당에만 집중해서 혈당만 낮추려고 한다. 그걸 치료라고 한다. 마치 폐에 염증이 생겨서 몸에 열이 나는데 폐의 염증은 놔둔 채 열만 치료하는 격이다. 폐의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항생제가 필요한데 열을 낮추는 해열제만 처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환자가 당뇨 진단을 받아 당뇨약을 처방받게 되면 그 약은 당뇨를 고치려는 목적으로 처방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 평생 먹으면서 혈당을 관리하는 약이다.
현대의학은 당뇨 치료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혈압도, 콜레스테롤도, 암도 모두 마찬가지다. 나름대로 설명은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대부분은 현대의학으로 근본적인 원인 규명이 어려운 질병이어서 완치보다는 더 이상의 병증이 심화되거나 합병증이 발병하는 것을 막는 치료에 목적을 둔다는 것이다. 당뇨나 고혈압의 근본적인 완치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 음식과 생활 습관의 원인이 있는데 음식이나 생활 습관 개선을 치료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의학에서는 병을 완치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말만 꺼내도 돌팔이 내지는 사기꾼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동료 의사들이 시선이 굽지 않다. 모든 한원주의적 대증요법을 트레이닝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원주의적 대증요법은 철진한 임상 모델이다. 간단히 말하면 무슨 병에는 무슨 약 하는 식으로 공식이 정해져 있다. 장터를 떠돌던 약장수의 모습이다. 그런 의학을 트레이닝 받는 것이다. 환자들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 의사의 역할도 치유하는 치료자가 아니라 질병의 증상만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 뭘로? 반드시 약으로만. 그것도 제약회사의 처방으로만. 처음부터 이와 같이 편향된 의학의 한계를 알고 시작하는 의대생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이를 알고 병원에 가는 환자들도 많지 않다. 당뇨 환자가 의사가 처방한 당뇨약을 복용하고 피검사 결과 정상 혈당이 나오면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서 의사는 좋아한다. 의사가 좋다고 하니 환자도 안심한다. 그러나 혈당만 관리되고 있을 뿐 시간이 갈수록 당뇨병 상태는 점점 악화된다. 하지만 의사는 혈당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에만 집중한다. 거기까지가 치료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잘 관리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자들의 상태가 악화되고 부작용이 발생해도 약을 처방한 의사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응급실이 있고 다른 진료 과목 의사들의 몫이다. 당뇨약을 처방해 환자를 관리해오던 의사는 법적 책임도 없고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저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환자들의 기대와는 많이 어긋난다. 실망스러울 수 있다. 한원주의가 바라보는 우리 몸은 언제든 고장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생화학적 기계에 불과하다. 영혼이나 영적인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신체는 각각의 파트들로 이루어져 있다. 기계의 부속품처럼 몸의 부위별로 제약회사가 개발한 약이 있어서 해당 약을 처방하면 되는 것이다. 편두통이 있으면 편두통약 하나를 처방받고 위산역류가 있으면 위산역류약 하나를 처방받는다. 고혈압약 하나, 당뇨약 하나, 간절염약 하나, 그리고 그 약의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한 약들이 또 두세 개씩 처방되는 그런 구조가 갖춰져 있다. 미국 의약품집에는 수만 가지 의약품들이 등록되어 있지만 완치를 위한 약은 몇 가지 없다. 항생제 몇백 가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들이다. 대증요법인 것이다. 한원주의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이 자연보다 똑똑하다. 인간이 신보다 똑똑하다. 그래서 우리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한원주의적 대증요법을 트레이닝 받은 의사가 제약회사의 화학약품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우리 몸의 대사 활동에 개입해서 증상을 없애버리는 것이 치료 목적이고 철학이다. 그러니 항생제, 항염제, 항고혈압제, 혈당 억제제 등 전부 다 증상을 억제하고 죽여야 할 대상으로 바라본다. 그러다 보니 암의 경우에도 항암제밖에 없는 것이다. 왜 대중요법이 현대의학을 좌지우지하는 최고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 물론 환자들, 즉 고객들이 원하기 때문이다. 빠른 효과를 보는 치료나 약물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강력하고 효과가 빠른 약제들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당연한 것이었다. 화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물질들을 얻을 수 있었고, 이러한 물질들로 좀 더 강력하고 빠르게 질병을 치료하려는 시도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바라는 바였다. 그전까지 의사들에게 치료약이란 자연물질과 약초밖에 없었지만 화학약품이라는 전혀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화학약품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의사들과 자연약제를 고집하는 의사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 권력의 균형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곧바로 깨졌다. 미국 의사협회는 의학을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강력한 금융 세력의 자본을 끌어들였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잠재적으로 수익성 좋은 새로운 의학적 치료들을 금융권의 호기심을 끌어모으기에 충분했다. 록펠러와 모건, 카네기 재단의 재정적 후원은 새로운 의료 산업의 경제적 기초가 되었다. 록펠러와 카네기 같은 금융가들은 의학의 발전을 위해 의과대학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리고 의과대학 이사회에 참여했는데 이는 의과대학들이 돈을 지원한 투자 관계자들에 의해 장악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막강한 자금력으로 병원 건물을 지을 수 있었고 최고의 교수들과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현대의학은 제약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기 시작했다. 당시의 금융가들이 곧 화학기업이기 때문이었다. 뇌영상으론 의학 발전이라는 자선 사업이었지만 세상에 공짜가 있을 리 없다. 이후 의사들은 제약회사의 의약품만 배우게 되었고 그 외의 것들은 의대 교과 과정에서 사라졌다. 의사들이 10년 넘게 의대를 다니면서도 영양학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이 제로에 가까운 이유다. 제약이 의학의 기준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현대의학은 생약이나 식품을 비과학적이라 여겨 더 이상 거들떠보지 않게 되었고 일반인들도 그런 사상을 따르게 되었다. 병원에서 약만 처방하고 음식이나 생활 습관을 소홀히 해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는 환자는 많지 않다. 원인을 들여다보지 않고 증상을 없애기 위한 약만 처방하는데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대증요법으로는 역류성 식도염 하나도 고칠 수 없다. 혈압도 마찬가지고 당뇨도 마찬가지다. 무좀도 못 고치는데 암을 고쳐달라며 제약회사와 병원에 수천억 달러를 갖다 바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금 현대의학을 비판하고 의사들을 성토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정확한 관점으로 바라보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한 번쯤 따져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아닐까? 대부분의 환자들이 스스로 뭘 모르는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 그냥 건강 문제가 생기면 서둘러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야 하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심어준 믿음이 있을 뿐이다. 이유는 단 하나. 다른 치료법이나 다른 접근법을 구경도 못 해봤기 때문이다. 현대의학의 환원주의적 대중요법을 수련한 의사들에겐 장점이 있다. 이들은 트라우마 케어에 능숙하다. 응급의학과 수술이 장점이다. 일부 감염성 질환을 치료하라고 관리하는 데 능하다. 여기에는 성형도 포함된다. 노바케인 마취제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는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살려냈다. 그러니 현대의학의 대증요법이 필요할 때와 장소가 있기 마련이다. 환자들이 지혜롭게 잘 선택하면 된다. 그런데 현대의학이 모노폴리가 되어버려서 다른 모든 상황에도 간섭하려는 것이 문제다. 생활습관 교정과 식습관 개선이 훨씬 더 절실한 만성질환이나 성인병도 모두 응급의학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다. 음식으로 치료할 것을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문제다. 겨우 증상만 다루는데도 전면에 나서서 다른 방법들을 무시하거나 핍박하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의사들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의학적 접근법과 시스템의 부족함을 느끼는 의사들이 많다. 본인들이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물의 부작용이나 미미한 효과에 자괴감을 느끼고 개선되기를 원하는 의사들이 있다. 새로운 접근이나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동료 의사들의 따가운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는 의사들이 있다. 의학적 자존심이나 철학에서 해방되어 환자의 몸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 헤매는 의사들이 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기능의학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훈 사장님. 오늘 환자혁명 처음부터 42페이지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정말 어떤 분은 화가 난다고 얘기하셨어요. 환자혁명을 읽으면서. 어, 저희가 믿고 있었던 거에 대한 재확인?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도 물론 당연히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어, 확신을 가지고 조금 전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